안녕하세요. 천하투자자문 수석 자문역입니다. 오늘은 투자자 여러분들께 고형 테크놀로지가 왜 지금부터 주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 고형은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짧지만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형의 투자 매력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수익을 내는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현재 시장의 흐름을 보면 2025년도는 시장이 기술 혁신과 실적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 의료 로봇 쪽은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로봇이나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패권 경쟁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형은 단순히 로봇이 아니고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양 산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마트에서 신선한 과일을 고를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을 구매할 때는 단순히 가격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질을 가장 신경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히 싼 과일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품질까지 함께 고려를 했던 소비자라면 주식 또한 이제는 단순히 싼 가격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품질이 좋은 최고의 품질이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아내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종목이 아닌 실적적인 성과와 가능성을 가진 기업이라 하면 아마도 고형 같은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먼저 기사를 좀 하나 보시면 전 세계 의료 로봇 시장이 2029년까지 45조 원 규모로 성장할 거라 이렇게 전망하는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연평균 20% 이상씩 성장을 해야만 이런 수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유독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는 로봇이 직접 환자를 수술하게 되는 건데 제가 이걸 영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픽션이었는데 사람인 의사가 환자의 몸을 가르고 상태를 체크하고 꿰매고 당연히 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의 경우에는 하나의 명령 목적에 따라서 적게는 뭐 서너 개의 팔을 가지고 많게는 10개의 팔을 가지고도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빨라질 것이고 정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수술의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고 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죠. 이게 사람 목숨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비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높게 잡힌다 하더라도 반드시 수요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회적으로 부자들이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자신이 아프거나 큰 병에 들었을 때는 일단 살고 봐야 되다 보니 얼마든지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치료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로봇 시장은 단순히 국내 시장만 봤을 때는 별로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부자들이 있고 그 부자들도 똑같이 병에 걸린다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의료 로봇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는 이 뇌수술용 의료 로봇인 이제 고용의 그 카이메로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용이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고용의 이 기술이 FDA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어쨌든 의료 산업에는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침대 부착형 광학 센서를 넣어서 로봇의 위치와 자세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이 영상 초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단순히 의사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단계까지 의료 로봇의 기술이 진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초고난도 수술, 특히 이제 우리 뇌를 이제 대상으로 하는 수술을 진행할 때는 아무리 뛰어난 명이라 해도 환자를 소화하는 데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체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뇌같이 굉장히 민감한 기관을 수술하는데 충분하게 숙달되지 않은 의료 인력을 메인으로 수술방에 투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환자들을 처리하는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로봇은 기기 설비 관리만 잘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정상적으로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걸 이제 다룰 수 있는 기술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도 수술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설계된 프로세스 안에서 진행해서 큰 오차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물며 로봇 수술을 진행하다가 의외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숙련된 의사가 투입돼서 그 상황을 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수술의 효율과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측면에서는 의료계에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사를 이게 단순히 이 고영이라는 기업은 지금 방금까지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뿐만 아니라 반도체 기술도 함께 접목하고 있다는 건데, 먼저 의료 로봇인 카이메로는 기존 수술 대비 정밀도가 30% 이상 높아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성공률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전문 셰프가 최첨단 칼을 사용해서 요리 완성도를 높이듯이 전문 의료진이 최첨단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수술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디테일한 기술력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고영의 SMT 검사 장비 세계 1위. 이런 반도체라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초정밀 산업입니다. 이 초정밀 산업에서 검사 장비 시장에서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영 테크놀로지가 기계 장비 쪽에서, 그러니까 하이테크 기계에서만큼은 이미 굉장히 정밀한 수준의 컨트롤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 그 다음에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런 관련 기술로서는 고영이 계속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해당 산업을 선도해오는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3D 검사 장비는 당연히 세계 1위니까 세계로 인정받은 건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은 항상 벤더를 여럿이 두는 게 삼성전자 입장에서 가격을 낮춰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벤더를 여럿이 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산업 초창기에만 그렇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졌을 때 국산화를 해야 될 때만 그렇지, 삼성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떠한 기술을 도입해야 될 때만 초기에 작은 기업들과 협력해서 작은 기업들이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 도와주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작은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미 자기네들의 벤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벤더들의 기술력이 갑자기 퇴보한다든가 또는 부정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은 같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고영은 이미 굉장히 높은 장벽을 갖고 있어서 해당 장벽으로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와서 경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고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영만의 특징이 아니라 국내의 반도체 장비, 세정 장비 또는 습도 조절 장비 등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2018년도 이후로 국산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 장비 기업들에선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인데,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의료 로봇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고영 테크놀로지가 반도체 장비 사업 부문에서 충분한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기업을 상대로, 국내 1위 기업을 상대로 충분한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술력의 인정을 받았고 신뢰도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경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현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업이었던 반도체 산업은 계속적으로
성장 유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고용의 기술적인 가치는 현재보다 앞으로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고용의 또 이제 투자 포인트를 하나 짚어보자면 당연히 FDA 승인이거든요. 이 FDA 승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게 되기 때문에 고용의 이제 뇌수술용 의료 로봇인 이 카이메로는 전 세계 시장으로 이제 진출하게 될 거예요. 경쟁력을 입증한 겁니다. 예, 앞전에 기사에서 보셨던 것처럼 17조 원에 달하는 뇌수술용 로봇 시장을 겨냥했다는 거예요. 이 뇌수술용 로봇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러한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되는 환자들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낼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한번 잘못돼 버리면 한 국가의 이 노동 인력 또는 이제 사업 인력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은 굉장히 고부가 가치면서도 지속적인 수요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보험 적용이 돼버리면 어느 정도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이 수술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초반에는 여러 가지 진통이 있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카르텔이죠. 카르텔이라 표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전문 의료진이라는 이 그 개념이 많이 희석되기 때문에 기존의 전문의들은 이미 자리를 충분히 잡고 있었던 전문의들은 이러한 기술을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시기가 좀 필요할 거라는 점. 그럼에도 천천히 적용될 거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이제 그 의료진 측면이 아니라 환자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봇 기술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나를 수술한다라고 하면 막상 환자가 됐을 때 물론 저는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겁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러한 질병은 특히 어느 정도 나이대가 있을 때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분들은 좀 보수적이라서 조금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목숨이나 또 생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수술이기 때문에 살아야 된다 한다면, 그리고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의외로 이 시장 교체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고용이 단기적인 성과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확장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기사에 보시면 단순히 FDA 승인에 딱 그치고 멈췄으면은 저도 이건 별로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이미 카이메로를 이제 병원 공급에 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시장 교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전문의들이 쓰게끔 이거는 로비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업적인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회사에서 이제 공개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는 영업 기밀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유추할 수는 없겠지만, 병원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기존에 이제 공급 인프라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이들을 설득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충분히 도입이 빨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보시면 어쨌든 강남 베드로병원과 먼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강남 베드로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강남 베드로병원을 필두로 여기서 수술해서 괜찮았다라는 소리가 딱 나와버리면 어디든 간에 환자들이 저거 괜찮다던데요? 저도 이거 받고 싶어요. 그럼 저 병원 가야 돼요? 저 병원에 TU가 없네? 그럼 어떡하지? 이런 상황이 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증가해서 병원들이 도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국내 내수 시장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부터 레퍼런스가 확보가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레코드를 가지고 해외 고객들한테도 어필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벌써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인기 있는 맛집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이 맛집이 돼버리면 한정된 지역에서만 이렇게 흥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한정된 지역, 한국에서만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체인이 만들어지듯이 전 세계 병원에 공급이 되겠죠. 특히 지금은 국내 의료기기 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AI 의료기기 진단 장비를 만드는 루닛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볼파라를 인수했죠.
근데 이 볼파라를 인수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미국에서 한국을 모르진 않아요.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K-팝도 이제 문화가 일어나고 뭐 K 한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행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한국을 알긴 합니다.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지만 한국에서 작은 기업을 알 리가 없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고객 레퍼런스를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브랜드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대한 비용을 써서 브랜드를 알리는 과정에 좌초돼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살이 국내에서 뭐 삼성이나 LG나 SK랑 아예 지분을 스왑해서 삼성, SK, LG 이런 큰 기업들의 이름을 박아서 나가버린 제품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기업에게 이걸 넘기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로 나가는 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의료기나 이제 헬스케어 장비들이 죄다 해외에서 나름 선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네트워크를 확보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은 자연스럽게 업계에서 쉐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그러니까 유리한 거죠. 국내부터만 잘 이제 쌓아 놓으면 해외 시장 나가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이 좋으면 당연히 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용 같은 경우에는 ESG 경영이나 이제 이런 사회적 공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 문제가 많죠. 모럴 해저드는 기본적으로 좀 옵션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웬만한 부실 기업들은 스몰캡들도 언제든지 터질 수 있고 뭐 뉴스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상 보면은 오너 일가나 이제 그 경영 소유를 둘 다 완전히 딱 지고서는 회사 돈을 자기네들의 돈처럼 생각하고 주주들한테 이익을 배분하지 않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ESG 경영을 어느 정도 이게 선두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된다 보거든요. 뭐 성장해야 되는 기업이라든가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되는 돈이 많이 드는 기업이라든가 하면은 사실 뭐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는 없어요.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뭐 그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은 당장의 성장성이 없고 이제 버는 돈을 지키면서 그냥 계속 유지만 해가야 되는 기업일 경우 또는 성장성이 있는데 성장성에 이제 투자하는 돈을 투자를 해도 벌어들인 돈 너무 많아서 이 돈은 쌓여야 되는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업이 부정한 짓을 하는 곳인가, 이 기업이 기업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런 관점이 ESG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대충 뉴스를 찾아봤는데 뭐 크진 않아요. 뭐 이렇게 이제 뭐 연탄 나눔 봉사활동 같은 뭐 사회활동도 하고 또 여기 보니까 이제 재무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으로 자신들을 어필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용을 봤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 측면을 고려했다 뭐 이런 것 사실 거의 별로 대단한 내용 같지 않은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대단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떠들지도 않는 기업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기후변화에 좀 맞춰서 뭐 탄소 배출 저감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뭐 액션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돈이 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자할 돈 외에도 여유가 많으면 정말 대놓고 얘네들이 하냐 못하냐를 평가할 수 있는데 지금 고용의 경우에는 버는 돈을 미래의 성장에다가 계속 때려 넣어야 돼요. 그게 됐기 때문에 카이메로 같은 것들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주에서 시작해서 계속 이제 그 해당 지역의 이제 지자체에다가 환원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기업들이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고용을 늘리게 되면 지자체에서도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만큼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여기 짓는 건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사회 환원을 하고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게 그 스몰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이제 주가가 거의 100%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총이 1조 정도 됐으니까 근데 스몰캡은 아니라도 미드캡 한 옐로우칩 정도는 그래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옐로우칩이라기엔 좀 또 너무 작죠. 스몰캡이라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투자자들이 무조건 테마적으로만 봐버리기 때문에요. 이 시청자분들께서 똑같이 고용은 그냥 로봇 테마, 의료기기 테마 이렇게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최소한의 기업적인 것들 좀 따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부분을 좀 설명한 거예요. 잠시 그럼 차트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영은 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것은 FDA 승인 소식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뭐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죠. 왜냐면 FDA 승인을 받았다 해서요 기업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100%가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카이메로 기술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고, 다만 이게 한번 크게 올라갔다가 이런 관심이 사그라들게 되면 주가는 내려오게 될 거예요. 근데 좀 전까지 말씀드렸던 이 카이메로의 이제 시장 침투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현대 주가가 또 비싸지 않은 시점이 올 수 있죠. 중요한 건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무조건 싸다 하고 장기 투자를 지금부터 큰 비중으로 실어버리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의 분석이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싸게 사서 변동성이 하방으로 많이 열려 있다면 나는 그렇게 비싸게 너무 비싸게 싼 건 아니야. 그래도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에 샀어라고 생각을 하죠, 처음에는. 근데 주가가 한 10% 떨어지고 20% 떨어지고 30% 떨어지고 하면은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기업을 이해하고 몇 개월, 몇 년을 추적하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바라볼 수 있는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가 조금 힘들 겁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힘들죠. 그래서 현재 주가에서는 무조건 때려박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 좀 별로예요. 특히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서 주요 테마주가 일어나고 있는 게 로봇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 테마적인 수급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일전에도 뭐 작년, 뭐 재작년 항상 FDA 의료기기 뭐 승인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당일. 근데 이렇게 상한가를 유지하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지금은 로봇의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투기적인 수급이 로봇 강하구나, 그럼 얘도 테마주니까 갈 거야 라는 심리에 매수하고, 매도를 잘 안 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로봇의 이제 대장주다 싶은 종목들이 밀리지 않고 있어서 이거 좀 더 갖고 있어야지 좀 더 비싸게 사도 되겠는데,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뒤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의식이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 이익만 보시면 아주 큰 매력을 느낄 수 없죠. 회전의 거래만 해야 되니까. 다만 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이 기업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제가 아까 뭐 스몰캡이나 아니면 이제 뭐 미드캡 사이다 옐로우칩 정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급등을 했지만 급등을 하기 전에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급등을 하기 전에도 급등을 하기 전에도 금융 투자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 매수가 들어왔어요. 연기금은 사실 들어온 게 지수 방어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국내 지수가 너무 힘을 못 쓰니까 연기금에서 이제 자금을 풀어서 공적 자금의 성격으로 코스닥 150과 코스닥 200을 묻지마 매수를 한 건 있어. 묻지마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이제 수급이 들어온 것도 있는데, 이 고영이 만약에 정말 잡주였다면 개인들의 거래만 있었겠죠. 물론 주가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습니다. 급등하기 전에 많이 팔게 됐지만, 이들이 많이 팔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치가 이제 많이 떨어졌으니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이 기업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든가, 시장 전체적인 평가에서 좀 더 이렇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든가, 한국 시장 자체, 환율 시장 자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메이저들의 거래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종목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연기금의 지수 방어 성격의 자본이 들어오면서 기관의 수급이 따라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FDA 승인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다시 또 메이저의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수급이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처음부터 확 뛰어오를 때부터 수급이 다 좋아질 수는 없다고. 이게 좀 더 과열이 식어가고 잠시 관심이 좀 이렇게 희석되고 관심이 좀 떨어지고 하면서 정상적인 주가 가치를 시장에 찾아가려고 할 때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좀 더 양호한 메이저의 매수세가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무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된다. 왜냐면 이 재무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팔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실 고영이 벌었던 돈은 다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뭐 일을 잘 하고 있습니까? 잘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근데 뭐 어떤 사업이 한두 해가 조금 더 이제 부진할 수도 있고 또 엄청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기업이나 사업을 평가할 때는 물론 정말 위기는 위기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그게 잠깐 일시적인 위기인지 정말 아주 장기간 동안 회사가 이제 그 쇠퇴하는 과정에 있는 위기인지는 현재 시점을 정확히 단정짓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기업이 진솔하게 경영을 해왔던 기업인가, 그 기업이 진솔하게 경영을 했던 시간 동안 숫자, 성적표로서 제대로 보여줄 수 있었는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매출액적인 측면에서 보면 뭐 이제 코로나 때 잠시 설비 투자가 이제 줄어들고 하니까 매출이 감소했지만 코로나를 잠시 제외하면 2020년을 제외하고서는 매출액이 계속 성장해 왔어요. 그러다 2023년도에 주춤했었고 24년도에 또 한 번 하락을 했었어요. 거의 다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이제 업스트림 쪽에서 침체가 오니까 고용도 마찬가지로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데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이게 OPM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10% 이상을 평균적으로 유지를 했었어요. 매출이 부진했을 때는 뭐 8%였고 뭐 9%였는데 24년도는 잠깐 생략을 하고 보시면 10% 이상이었어요, 평균이. 근데 24년도 때 크게 꽈락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찍힌 성적표가 별로니 메이저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식수를 보면 주식수가 어떻습니까? 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는 뭐가 됩니까?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는 기업이 있어요. 어떤 기업? CB 같은 전환사채 또는 유상증자 등을 발행하면서 주주의 주식 가치를 계속 떨어뜨리는, 정말 주주 환원 개념을 모르는 왜 도대체 주식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 주식 회사로 상장을 했는가 의심이 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이 하는 짓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은 어떻습니까? 좀 쥐꼬리 많아죠. 네,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재무제표 쪽으로 다시 한번 보면, 스냅샷이 아니라 유동자산에서 현금성 자산을 볼게요. 계속 현금성 자산이 분명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였으면 쌓여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쌓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유동자산에서 보시면 유동금융자산은 어떻습니까? 쌓였습니까? 크게 쌓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은 어떻습니까? 계속 소진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요. 쌓이고 있진 않아요. 자, 이게 어디로 갔나 보시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2023년도만 보시면은 갑자기 투자 활동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감소했는데 근데 그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구개발비로 쓰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화면을 잠깐 보여드리면 연구개발비의 비용을 한번 보십시오. 25%, 22%, 20%. 이게 단순히 영업이익이냐 당기순이익이냐가 아니라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이렇게까지 높은 비용의 연구개발비를 투하하고 있는데 미래 성장성이 없겠습니까? 이 기업은 정말로 미래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뭐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서 말씀드릴 게 아닌데 다 말씀드리면 영상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고영은 좀 미래 가치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재무제표나 이런 부분에서 그 매출 원가와 이제 뭐 판관비 이런 것들 다 고려해도 이렇게까지 그 자기 미래에 투자하고 있는데 적자를 찍지 않고 있다는 건 이 경영을 컨트롤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다. 주주 입장에서는
고용 같은 기업을 장기적으로 이제 동행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지금 당장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좋아지고 있고 계속 좋아지고 있죠. 이게 24년도를 최저점으로 지금 이제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예상일 뿐이니까 미래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 미래가 무조건 이럴 거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얼마든지 컨센서스가 변화함에 따라서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예상치는 다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투자자들께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영업이익 예상만 봐라. 단기 순이익 예상은 절대 보지 마라. 영업이익은 그래도 그 회사의 사업인데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그 시점의 일회성 비용부터 뭐 외생 변수들이 작용해버리면은 얼마든지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일어나지 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순히 몇 개월 뒤가 아니라 몇 년 뒤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변수는 당장 우리의 인생도 1년, 2년 뒤를 예상할 수 없는데 복잡한 생태계 안에서 생존을 위해서 치열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을 뭐 예상을 한다?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 맞추면은 신이에요. 예,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토대로 나는 가치 판단을 하고 이제 주가의 그 가치 평가를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해버리기 때문에 아예 모를 수는 없어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맹신을 하지 말자. 그리고 단기 순이익을 이제 예상치로 보지 말고 웬만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선에서 예상치를 보고 딱 끝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워낙에 이제 뭐 자본 변동이 심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단기 순이익을 좀 봐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경영 그 회계적인 변동이나 재무적 변동이 막 일어나 버리면은 그런 것들은 일반 투자자가 고려하기 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이 기업은 단기 순이익도 좀 같이 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고용처럼 섬세하게 컨트롤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굳이 단기 순이익이 아니라 그냥 영업이익으로 딱 봐버리면 돼요. 사실 이게 또 기분이 좋거든요. 영업이익은 이제 또 비용이 이제 덜 차감된 상태이기 때문에 숫자가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24년도는 어쨌든 최저 점수를 줘야 되는데 바로 올해부터는 어떻습니까? 23년도의 실적을 훌쩍 뛰어넘죠. 매출액은 꼴랑 130억 정도가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은 그러니까 130억이 왜 꼴랑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실제로 한 6% 정도의 이제 매출액 상승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증가하냐면 40억 증가하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그러면은 20%의 영업이익 성장이 있는 거예요. 매출액은 6%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0%를 증가한대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매력적입니다. 사실 매력적인 건 꼽으라면 계속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는 좋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기회라고 봐요, 저는. 현재 시장은 실적 중심으로 움직이는 실적의 품질의 장세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굉장히 경제 후진국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죠, 지금까지. 근데 2024년부터 점점 시장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떤 게 바뀌어가고 있냐면 투자자들이 투기성이 짙은 분들은 한국 시장이 싸다는 건 알지만 한국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답답하거든요. 수급도 많이 죽어버리고 급등주를 사면은 투기를 하는 내가 샀을 때가 내가 꼭지가 돼버리니 한국 시장 못하겠다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태평양 건너에는 미국에서 뭐만 하면 막 날아간대요. 어떤 게 올라간대. 그러니까 이제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해서 해외 주식에 뭐 투자를 하러 가신 분들도 있지만 투기를 하러 가는 분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투기적인 현상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재미를 못 보니까 이 주식에 인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죽어버렸죠. 뭐 나중에 되면 다시 올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죽어버리고 의식이 바뀌어버리면 웬만해선 그게 빠르게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2년 전까지만 해도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요. HTS만 보면 매일 특징주 뉴스가 나와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하고 물론 오늘도 나올 것이고 내일도 나오겠지만 근데 그 빈도 수준이 달랐습니다. 특징주 기사만 나오면 사람들이 쫓아 들어가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럼 뭐 하냐? 근데 싸면서 자극적인 것만 찾는 시장은 아니란 거죠. 이게 투자자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가 낮아진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품질에, 기업의 경영 품질에 이제 관점을 딱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몰캡이나 이제 미드캡 같은 경우에는 뭔가 기업이 스스로 선전하기에는 그럴 만한 건덕지가 사실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삼성이나 LG처럼 가전을 매번 뭐 새롭게 출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개발비를 20%씩 때려박을 정도로 자기 사업에만 집중인 이 기업이 자기네들 기업의 몸값을 올리는 홍보에는 조금은 좀 이제 잘 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저는 관대하게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못 받았던 것 뿐입니다. 근데 제가 GN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가치 평가를 했을 때 뉴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8,300원에 매수를 했었는데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거래도 없고. 근데 22일자 기준으로다가 상한가를 가버렸죠. 8,300원에 사서 상한가까지 갔는데 저도 상한가까지 갈 줄 몰랐어요. 근데 그때도 단순히 뭐 투기적인 관점에서 간 게 아니라 GNC 에너지의 기업 분석 다 해봤어요. 와, 이거 국내에서는 이런 기업 비상 발전기가 이게 독보적인데 왜 사람들은 모르지? 전 그 생각밖에 안 했습니다. 선진화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선진화된 의식의 전달 속도는 좀 많이 낮아요. 정보 전달 속도가. 그래서 여전히 이 시장은 지금이라도 본질 가치를 딱 볼 줄 아는 투자자라면 좋은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어요. 한동안은 절대적으로 비교 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질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전략을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반드시 빛을 발하기 마련이에요. 이건 절대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영은 의료 로봇과 반도체라는 이제 두 가지 성장 산업을 기반을 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반도체 쪽 어떻습니까? 다운스트림, 이제 다운사이클이죠. 업스트림 쪽에서 다운사이클이니까 고영도 힘들어요. 이것도 한번 다시 재무제표로 잠시 띄워서 보면 주요 제품 이제 서비스에 보면은 지금 뭐 로봇 부품, 로봇 장비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없죠. 전자제품, 반도체 생산용 검사기 비중이 얼마입니까? 네,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거의 100%예요. 자, 그리고 여기 수주의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고객이 구매를 접수하면은 출고하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업스트림 쪽에서 우리 설비 투자 많이 해야 되거든. 그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업스트림 쪽에서 지금 좀 먹고 살기가 힘드네, 좀 줄여야겠어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많이 못 버는 거예요. 그럼에도 흑자라는 점은, 왜냐면 저희는 지금까지 그 업스트림 기업들의 그 다운사이클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했던 국민 아닙니까? 반도체로 먹고 사는 나라로서. 근데 이렇게 흑자를 기록했다는 거는 박수를 쳐줘요. 이거를 갖다 판 메이저는 좀 너무 했지 않나. 고용을 그 최밑바닥에서 팔아버린 거죠. 팔아서 뭐 이게 주가가 올라간 건지는 모르겠네. 근데 사실 이제 주가 차트를 제가 왜 띄웠냐면은 이 화면을 보셨을 때 과거에는 31,000원 뭐 이렇게 올라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절대 유동성이 딱 끝나자마자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 2024년도 올라갔을 때 뭐 때문에 올라갔냐면은 HBM 테마로 이렇게 해서 올라갔어요. 물론 HBM은 중요한 기술이고 실제로 돈을 벌어다 주는 기술 산업이 맞습니다만, 근데 이 고영이란 기업은 HBM에 너무 좀 과도하게 어거지로 엮인 게 아닌가. HBM이 그렇게 좋으면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돈을 벌 때에 고영도 같이 벌었어야지. SK하이닉스랑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아직까지도 의식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왜곡, 괴리가 생기는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되려 이렇게 21년도 때 상승했다가 주가 박살난 부분은 여기에 물린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답답해서 죽거든요. 근데 되려 24년도 요 이제 HBM이다 뭐다 해서 AI 쪽으로 이제 그 AI 그 반도체로 상승했을 때 투자자들이 물렸을 때는 좋은 거, 보고 싶은 것들만 보게 됩니다. 나는 이거 HBM이야. 봐봐, SK하이닉스 잘 보이잖아. TSMC 또 최고 매출이네. 얘는 HBM 관련 주하고 믿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리 고영이 이제 좋은 미래 성장 가치를 이제 하나 확보를 했다 해도요, 주가가 막 팡팡팡 뛰어서 요 부분을 소화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왜? 사실 고영 참 좋아하면서 그분들이 정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을까요? 비싸게 샀는데, 비싸게 사서 주가가 적정한 가격까지 내려오고 싸질 때까지 그 물타기를 안 하고 버틸 수 있는 투자자들은
많이 없어요. 주가가 떨어지면은 이거 좀 더 싸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좀 사면은 좀만 올라가도 본전 오지 않을까? 그런 심리들이 더 빨리 작용해버려서 거의 꼭지 부분에서 좀 내려온 가격대에 되게 엄청 물려 있어요. 네. 근데 버티는 동안은 합리화를 합니다. 이제 올라올 거야. 이건 HBM 관련주니까. 하지만 그분들이 본전이 오면 어떻겠어요? 물타기를 빨리 했다는 건요. 비중이 굉장히 크게 많이 들어갔다는 소리거든요. 한마디로 좀 진지한 돈이라서 막상 본전이 오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못 기다려줘요. 또다시 떨어지면 어떡해라는 과거의 아픈 경험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고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단기적인 시세는 좀 올라오다가 말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기적인 시세만 얽매이지 않는다면 다음에는 주가가 이제 좀 이게 관심이 좀 죽고 나서 내려와서 만원대 초반으로 다시 내려온다면 정말 좋은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작게 매수를 시작해가지고 시장의 외생 변수에 의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된 게 전혀 없는데 그냥 단순히 시장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표현이 많이 보이네. 뭐 어떤 테러범이 그 한국 공항에 있다. 그럼 이제 한국 지수가 확 박살날 수가 있죠. 근데 그 테러범이 실제로 고영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잖아요. 고영의 경제 체인에 영향 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영향을 주는 건 사실 거의 없어요. 공항이 터져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죠?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항상 기업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외생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싸다 싶을 때 조금씩 사 모으다가 외생 변수에 의해서 기업 경영 잘하고 있는데 주가 폭 떨어지면은 그때 아유 고맙다 하고 좀 더 사고 그렇게 이 기업을 동행해 가면서 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어서 세상이 오해서 싸지게 됐다면 그때 기업을 믿고 조금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참 괜찮은 기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고 장기 성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반도체 업스트림에서 수요가 늘어나서 가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로봇 부분에서 모멘텀이 성장하게 되면 저점이 높아지는 주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월봉을 보면 고영 반도체 장비로 돈 벌 때는 계속 저가 우상향 했습니다. 계속 우상향을 해왔어요. 그죠? 지금 잠시 꺾인 거죠. 다시 또 이제 로봇 사업이 잘 돼버리면 반도체 산업이 뭐 당장 망하겠습니까? 망할 게 없겠죠. 잠시 불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럼 왼손에는 반도체, 오른손에는 의료용 로봇까지 이제 양수겸장 되는 거 아닙니까? 물반 고기반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지금 가격이 다신 볼 수 없는 가격이 될 수도 있다. 14,380원 말고 최근에 이제 지난달 저점이었던 7,000원에서 8,000원대 가격을 만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가가 상승세에 있다 하더라도 조정을 기다리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꼭 활용하셔서 이 시기적으로 나눠서 매수하실수록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 가격 차트를 보시면 캔들은 위로 삐쭉 아래로 삐쭉이지만 이평선은 캔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 급등주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매수 이제 120일 동안 이제 매수를 한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매수를 간다면 평균 단가는 여기 잡혀 있겠죠. 그럼 그 단가보다 떨어져서 좀 뼈아픈 시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인 건지 고점에서 한 번에 확 매수해버리면 떨어졌을 때 손실이 너무 커서 멘탈적으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석도 잘 해놔야지만 기업 가치를 매수도 요령껏 잘 하지 못하면 이 가격적인 하락, 이 숫자 그 자체에 투자자가 압도돼서 금방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놓아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장 환경과 기업 실적 뭐 여러 방면에서 봤을 때 고영이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적절한 매수 시점까지 급락해서 잡는다. 저는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요. 이 전략이. 고영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최적의 시기란 건 당연하고 의료 로봇 시장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반도체 산업 자체의 입지 그리고 이제 돈을 그 연구개발에 많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ESG 경영이니 뭐니 주주들한테 자신들의 투명 경영에 대해서 어필하려는 노력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 줄 수 있겠고 특히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영의 기술력은 단순히 제품 판매만을 넘어서 의료와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주도한 그런 세계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유망주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미래를 위해 좋은 음식과 운동에 투자하듯이 세상의 부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고용의 기술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고용에 대한 투자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웰빙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건강을 위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고용의 투자 매력을 좀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유망 종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도 꼭 여러분들 집중하셔서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고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